오늘의 경제 현안으로 최근에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양적 완화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긴 역사 동안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경기 대응 수단은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기재부가 주도하는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고 그걸 쓰게 되죠. 세금이 모자르면 이제 우리 최근에 우리 정부가 하는 것처럼 대량의 부채,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다가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결국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통해서 재정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 수입과 쓸모하고 들어올 돈의 차이가 나타날 때는 이게 부채를 활용하게 되죠.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세를 통해서 정부 재정은 줄이지만 경제 활동하는 가계와 기업들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가처분 소득과 이익이 늘어나게 해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게 하는 노력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썼던 경제 정책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확장 재정을 통해서 정부가 수요를 창출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안 하던 SOC 사업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부 재정에서 지금 정부가 즐겨 쓰는 전법으로 전략으로 특정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또는 가난한 가게한테 지원금을 주어서 가처분 소득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의 정책은 금융정책이라고 해서 머니터리 팔러시스는 중앙은행이 주로 주도를 하고요. 미국은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이 하게 되죠.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계 대출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이제 변동금리로 채택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금리도 같이 내려가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중금리, CD금리 90일에 평균금리의 몇 퍼센트를 높인다 하는 식으로 변동금리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변동금리도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은행에다 내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특히 이제 많은 돈을 빌린 기업들은 금융비용이 많이 줄어서 숨통을 좀 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주는 조건이나 또는 이제 정부하고 같이 BIS 준비 비율이라고 해서 대출을 주는데 몇 퍼센트를 준비금으로 띄워놓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낮추면 은행이 위기 사태를 대비해서 돈을 띄워놓은 돈을 줄이면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대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중은행에 대한 정책 변수를 조정하거나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우리가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라서 양적 완화라고 해서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돈을 잘 안 쓰게 되거나 은행이 안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은행은 기업들의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면 아무리 그 기준금리가 내려도 기업들한테 또는 가게에다 돈을 잘 안 빌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중앙은행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원래 일반적인 대출을 안 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는 대부분 회사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할 때 그걸 직접 사주면 보통은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의해서 인수가 돼서 개인들이 거기다 회사채를 사게 되는데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중앙은행이 사주면 그 돈이 중앙은행이 사준 회사채에서 발행한 돈이 기업에 흘러 들어가고 그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거나 연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들이 잘 안 하는 거였는데 금리를 계속 낮췄고 그리고 옛날처럼 금리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내려도 워낙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위급 시에 양적 완화를 썼고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 양적 완화가 상당 부분 미국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됐냐를 보시면 미국의 그 평균적인 기준금리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1310년에는 한 15% 되던 게 지금 0% 쪽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변동에 따라서 큰 사건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거나 하지만 전체 추세는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태로 내려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왕들도 돈이 모자르면 왕실 재정이 꺼지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데,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사이먼 반 할렌이라는 사람이 에드워드 3세한테 돈 빌려줄 때 35% 이자율로 왕한테 35% 이자를 받고 빌려주고요. 그런 과거에 쭉 그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왔다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인하는 결국 금리도 돈을 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보다 쓰겠다는 사람이 더 적으면, 그러니까 빌려주겠다는 사람, 돈의 공급이 많고 수요가 줄어들면 금리가 내려가죠. 그래서 자금의 공급과 수요에서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금융제도가 혁신이 되면서 자본시장을 통해서 돈이 공급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떤 혁신들이 주로 이루어졌냐면, 기본적으로 증권제도라는 걸 만들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이 투자가 되게끔 금융시장으로 몰려오게 했죠. 이제 우리가 증권화를 시큐리티를 만든다. 그래서 증권회사를 시큐리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큐리타이즈가 된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제 회사를 하나 사고 팔려면 뭐 몇십억, 몇백억, 몇 조의 돈이 필요한데, 증권으로 쪼개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나에 지금 요새 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돈을 가진 사람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집에 옛날에 뭐 집에 장롱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있을 돈들이, 그 가지고 있으면 돈이 안 늘어나는데 은행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이자를 주고, 투자를 하면 삼성전자에다 투자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면 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거래되는 대상이 모든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그 다음에 집을 사는 것도 집을 통째로 사는 게 아니라 리츠라고 하는 증권을 통해서 사면 뭐 5만원, 10만원에 투자해서 강남집에 올라가면 그 집 전체 가격 10억분에 10만원만큼의 지분만큼에 올라가는 걸 나도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증권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투자 기회가 많으면 뭐 요새 선물 투자로 그 기름에도 투자하고 옥수수에도 투자하고 뭐 이런 투자 대상이 많아지고, 그것들을 증권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자본시장에 들어오니까 옛날부터 집에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고 다 들어오죠. 특히 이제 은행이 대중화되고 ATM이 대중화되면 더더욱 그렇죠. 은행 갈 일이 귀찮으면 요새 귀찮고 돈 빼러 현금으로 거래되던 시절에는 항상 두둑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ATM기가 나오고 크레딧 카드가 나오고 모바일 페이먼트가 나오면 우리가 집에다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별로 없죠. 그래서 누구한테 줘도 우리는 현금으로 받지 않고 은행에서 바로 다른 은행으로 보내주는 거고, 우리는 그 은행에 있는 돈을 지금 간접적인 디지털 또는 비대면 수단을 통해서, 새로 혁신화된 지급결제 수단을 통해서 아무 때나 쓸 수가 있는데, 역시 현금을 빼놓지 않고 은행 간의 거래로 하죠. 그러니까 회사한테 물건을 살 때도 그 회사 은행구자로 바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은행과 금융기술의 보편화가, 대중성 접근 강화가 은행 안에 머무르는 돈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없는 돈을 만들어서 은행이 키워서 주는 건데요. 그게 바로 대출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 벌이만 가지고 쓰면 한 달에 500만 원밖에 쓸 수가 없는데, 신용대출 1억을 받아가지고 하면 갑자기 1억 원을 더 쓸 수가 있는 능력이 되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떼어먹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은행이 저를 신용평가하는 능력이 커지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신용 창출, 그게 바로 그냥 대출을 더 전에보다 많이 해줘서 시장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의 글로벌 네트워크 때문에 돈 없는 나라, 우리나라가 옛날에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산업화할 때 정부가 보증을 쓰고, 정부가 돈을 외국에서 싸게 빌려다가 수출하는 기업들한테 싸게 줘서 그게 수출 특혜금융 가지고 지금도 재벌들이 정부의 특혜금융으로 컸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 금융비용을, 시중비용을 다 지불하고는 국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일을 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 그렇고 개발도상국에도 해외 자본이 직접
들어와 가지고 조금만 높은 이자만 줘도 들어오고 경제 발전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같으면 투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화 되면서 그 내수에서 국내에서 축적된 자본이 없어도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미국의 지금 연준 금리가 5%까지 올라갔다가 금융위기 과정에 단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5%를 거의 다 2018년서부터 2019년에 2년 사이에 다 내려가지고 0% 가까이로 유지가 됐다가 그러면서도 이제 금리를 더 못 내리니까 양적 완화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QE1, QE2, QE3가 다 오바마 대통령 때 양적 완화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때부터 양적 완화를 거둬들이는 QE 테퍼링이 2014년부터 시작했고 양적 완화부터 줄이고 그 다음에 금리를 다시 높여서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직전서부터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계속 올리다가 2019년까지 올렸다가 지금 2019년서부터 상당히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미국을 빼놓고 나머지가 경기 침체로 들어가니까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나머지 금리 다 해서 다시 0%로 내려가서 금융위기 이기 때의 금리 이하로 지금 내려가 있을 만큼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제로금리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전에 없던 이 GIRP라는 용어가 제로 인터레스트 레이트 팔러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제로금리라는 걸 쓰는 게 기니까 JIRP, 지르프라고 하는 약어가 생겼고요. 당연히 이제 저금리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가계의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은행들은 자기들도 빌려오는 금리가 싸기 때문에 쉽게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이 확대되고, 문제는 이제 자금이 많이 필리니까 부동산 가격 같은 게 올라가는 에셋 프라이스에 인플레이션이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집 사기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재산 효과가 있어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1990년대 일본이 제로금리를 선택했고 올해 이제 미국이 0.5%, 0.25% 남아나던 금융위기 때 남아나는 거에서 거의 0% 내려가서 미국이 지금 바로 0%의 금리가 시행이 됐고요.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시작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70년대에 이 마이너스 금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저축을 할 이유가 없죠. 은행에 갔다 봐야 마이너스 금리니까 돈을 내고 맡겨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소비를 진작하겠다. 그래서 뭐 제로 금리나 마찬가지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너무 경제가 나쁘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요. 유럽의 중앙은행이 2014년에 마이너스 금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극도의 경기 부진을 타개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 네거티브 마이너스 금리가 결과적으로 어떠냐 그러면 별로 효율적이지 못했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금리까지 과연 어떤 경우에 이게 규칙은 없는데요.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시중에 현재 금리보다 한 2% 이상은 내려야 활성화된다, 이런 경험의 법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중금리가 제로다 그러면 이 금리 때문에 활성화시키려면 인위적으로 마이너스 2%까지 가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 몇 %로 많이 내려가는 실험은 어느 나라도 아직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쭉 제가 다른 나라의 금리가 갑자기 이제 얼마만큼 많이 줄였냐 하는 걸 보면 지금 미국이 0%, 사우디가 1%, 캐나다가 0.75%, 영국이 0.25%, 브라질이 4.25%, 그 다음에 호주가 0.5%, 그리고 중국이 4.05%, 일본이 0.1%, 그
그다음에 유럽 중앙은행이 0%, 스위스가 지금 마이너스 0.75%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0.75%는 이게 같은 선진국들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의 금리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여러분은 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은행에 돈 넣는 게 돈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생각하시게 될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여러분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게 많으면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게 여러분 재정 상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IMF 때 갑자기 금리가 치솟았으면서 기업들이 어려워졌고 은행들도 어려워졌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요즘은 은행들이 우리한테 확정금리의 어떤 상품을 잘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어디나 연금이나 연기금 같은데 확정금리 상품, 뭐 마을금고나 저희 이제 교수들 같으면 그 교원경제회 이런 데서 그 저희들이 일정 금리 적립을 하면 퇴직할 때 확정금리로 주는데, 아직 최근에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 이상을 확정금리를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 연기금이 상당히 이제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확정금리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확정금리가 한 2% 이상 되는 확정금리의 상품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셔야 되고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리가 지금 전 세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낮아지고 있는지, 장기적인 추세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지금 이제 0%대 금리는 당연히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올라가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뭐 기준금리가 3% 4% 되는 고금리 시대가 돌아올 가능성은 극히 적다. 전체적으로는 역사적으로 금융혁신과 금융의 글로벌 금융화 때문에 금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그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특히 젊은 분들은 장기적인 인생의 재무 설계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금리가 낮아지면 급여가 갖는, 현금이 갖는 힘이 훨씬 세진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10%면 10억만 있으면 매년 1억 원의 돈이 생기니까 회사 가서 일 안 해도 억대 수입이 생기는데, 지금 이제 0%가 되니까 10억을 집어넣어도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따박따박 주는 게 훨씬 고마운 거고, 지금 뭐 3천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을 금리로 받으려면 거의 요새 뭐 장기 예금을 집어넣어도 2%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3천만 원의 연봉도 과거와 달리 15억에서 30억의 자산 가치와 동일한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회사에 월급을 올라가면서 오래 버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다양한 현금 수입원을 만드는 노력,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